한국경제의 월간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7월 광공업 생산과 서비스업 생산 등은 부진한 반면 소비, 투자, 선행지표는 모두 개선세를 나타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는 2.5%로 잠정치와 시장 예상치를 모두 웃돌며 경제 회복을 시사했습니다. 일본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7월 대비 0.7% 상승, 시장 예상치 0.6%를 웃돌면서 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오늘 본교섭을 재개해 임금 부분을 포함한 쟁점안을 다루는 가운데 부분 파업도 재개하면서 추가적인 생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 8월 30일 금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8월 장은 이제 오늘로써 또 마감이 되겠군요. 자, 오늘 8월 마감장인데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 지수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9.21포인트가 상승하면서 여전히 우리 코스피의 순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16.75포인트입니다. 수급별로 보면요. 자, 외국인이 오늘도 굉장히 많이 사들여주고 있죠. 1,700억 가까이 사들이고, 기관이 좀 더 힘을 보태주면 좋겠다 싶은데 300억대의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반면 빠졌습니다. 4포인트가 빠졌고요. 516.39입니다. 네, 코스닥에서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원달러 환율 0.5원 소폭 내리면서 1,109.2원으로 제자리 걸음입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주요 내용들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슈 진단입니다. 김영진 대표와 함께 8월 증시 흐름 점검하고요. IT 업종의 강세 전환에 따른 트레이딩 구간 진입 의견을 듣겠습니다. 테마톡톡에서는 경기도 DMZ 공원 조성 추진에 따른 DMZ 관련주 상승에 대해서 단순 투자 심리를 이용한 테마 형성에 따른 매매 금지 의견을 전해드리고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오늘 박지훈 차장이 비상교육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를 노려라 연기금 10% 룰 완화에 따른 국민연금 종목 수혜가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또 갤로트3 공개 중국과 미국 지표 회복 여부를 주목하자라는 의견 함께 덧붙여드립니다. 네, 오늘장 자세한 이야기 LIG 투자증권 유선웅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시리아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신흥국 위기설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먼저 궁금합니다. 신흥국 위기설 확산되면서 1800 초반까지 하락했던 증시가 이제 1900 초반까지 회복을 보였는데, 그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증시가 약세 보인 와중에 한국 증시가 좀 선전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배경에서는 먼저 신흥국 시장에서 한국 증시에 상대적으로 견고한 펀더멘털이 이제 그 배경에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회자가 됐던 인도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신흥국으로부터 자금 유출이 일어나면서 이들 국가의 경제 구조적인 문제점이 약간 부각됐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외환 유동성 관리라든지 또는 경제 성장의 회복 조짐 보이는 등 어떤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시아 신흥국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비춰지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투자 자금이 이제 극동아시아 쪽으로 옮겨오는 과정이 아닐까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일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상향할 것이라는 루머도 또 돌았는데, 그것은 사실 이제 28일과 29일에 S&P가 정부기관이랑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S&P는 글로벌 신용평가 3사인 무리스 피치에 비해서 한 단계 낮은 등급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요. 상향 조정할 개연성 자체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보통 상향을 하게 된다면 한 2달이나 3달 정도 후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윈도우 드레싱 이펙트가 있어요. 월말이 다가오면서 기관들이 이제 수익률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종가 관리에 들어가는 것을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는데, 통계적으로 봐도 매 월말에는 항상 가격이 이게 살짝 반등하거나 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효과들 때문에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 보이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주면 9월 증시가 시작이 됩니다. 9월에는 8월보다 굵직한 이슈가 더 많다고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9월에는 이제
많은 이슈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이슈들이 이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이슈가 많습니다. 먼저 이제 FOMC 회의가 있고 QE 축소 여부를 결정할지 안 할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요. 또 연준의 차기 의장 선임이라든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 또는 미국의 경기 방향성에 대한 것 등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연준의 QE 축소 여부를 결정하느냐인데 이 시기마저도 지금 우리나라의 추석 연휴랑 겹칩니다.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회복을 보이면서 기존에는 9월에 QE를 축소한다 했는데 최근에는 그 모멘텀이 좀 둔화되면서 시기가 연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QE 축소라는 것 자체가 유동성 장세에 막을 내린다는 것에서 좀 중요한 이벤트인데 추석 기간에도 발표하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좀 이 앞서가지고 자산 현금화하면서 관망세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준 회장 선임 문제인데 기존에는 자넷 옐런 현 부의장이 좀 확실시되는데 최근 로렌스 서머스라고 전 재무장관이 좀 부각을 받고 있어요. 영국 베팅 업체 같은 것의 배당률을 보면은 오히려 서머스를 더 높게 치고 있는데 서머스 자넷 옐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비둘기파라고 하지만은 서머스는 이제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 옹호자로 그가 이제 당선이 된다면 QE 축소가 더욱 힘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에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최근 들어 다시 뉴스플로우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연초에 이것이 많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어떤 익숙한 악재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런 이슈가 다시 진행이 되면서 노이즈 자체가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미국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GDP가 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내용 자체가 좋지 않았던 내용이고요. 특히 미국의 최근 소비 시즌이 있는데 지금 백투스쿨 피리어드라고 대표적인 소비 시즌 중 하나인데 소비가 그렇게 좋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성장률을 이끌고 있는 선진국, 특히 미국의 경기 모멘텀도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9월에 나오는 이제 8월 지표가 좀 주목이 됩니다. 이런 많은 이슈들이 있고 그것들이 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오늘장 마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예, 9월에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악재가 많기 때문에 좀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이 맞고요. 이런 다양한 IB 하우스들이 시장 전망을 발표되는 월 초반에 이제 그것을 미리 반영을 해서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추석 연휴 전주에 월중 저점 기록할 것으로 보고요. FOMC 결과에 따라서 이제 추석 이후 움직임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레벨상으로 보면은 전고점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로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 추세적으로 본다면은 연말까지는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펀더멘털이 좀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발표된 선행지수도 4개월째 개선 보이고 있고요. 경기가 점점 좋아지면서 지수는 점진적으로 상승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9월에는 지수가 이제 하락 변동성 확대되는 시기에 주식을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선홍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성공할 수 있을런지 SPM의 김영진 대표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장이 이제 8월을 마감하는 장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먼저 흐름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 예, 참 신기한 게 이 시초가가 그 8월에 시초가가 1916포인트였는데 지금도 1916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네. 한 달 내내 움직였는데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점은 1838포인트 기록하고 고점은 1939포인트, 100포인트 넘게 왔다 갔다만 했지 실제로는 월간 단위로 놓고 보면은 도치 형태로 봉이 생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시아 금융 혼란이나 시리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이렇게 변동성을 만들었지만 결국에 보면 악재의 완급 조절로 인해서 다시 원위치 돼버리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변동성 요인을 이제 우리가 이 한 달을 정리하면서 생각할 건 우리가 이 내용을 파악하는 건 이미 다 외울 정도로 많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딱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단기 요인이 아니라 잠복해 있는 중장기 요인이고
그러한 재료가 또 언제 다시 불거질지 모른다는 점, 이거 한 가지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시리아 중심의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결국에 아시아 금융 혼란의 그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인플레이션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 쪽에서의 흐름, 이쪽은 앞으로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또 시리아 중심으로 한 그런 문제는 우리가 9월 이벤트 중에 하나로 꼽았었던 미국 재정부채하고 바로 또 연결해서 해석 가능하다는 점, 이 점도 한번 참고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노출된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좀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재료가 이번 달에만 해도 2번이 부각이 됐는데 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주었었다는 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음에 또 부각이 되면 이게 3번째가 된다고 그래서 그 영향력이 감소되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3번째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왜냐하면 지금도 그 위기의 국가들 보면 리스크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3번째 등장할 때는 또 마찬가지로 그때도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고적으로 이 한국에 미치는 이 간접적으로 미치는 그 영향을 한번 동남아 쪽 얘기를요, 다시 한번 여태까지 나온 얘기 말고 추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중국 쪽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중국이 동남아 중심의 이머징 국가하고의 교역 비중이 한 15% 정도 됩니다. 별로 크지가 않죠. 우리가 이머징 국가하고 교역하는 비중, 한국이 오히려 더 이 비중이 더 크다, 중국보다는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이 7월 기준 수출 증가율을 따져볼 때 이 이머징 국가의 교역이 기여율을 얼마를 기여를 했는지, 이걸 기여율을 따져보면 26%나 된다는 것이죠. 교역 비중은 15%밖에 되지 않았지만 수출 증가율에 있어서는 26%나 차지했기 때문에 이게 또 중국 쪽으로 돌아와가지고 우리 시장 쪽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 8월 수출 중국 지표 같은 경우는 또 이 9월 들어가면 이 중순에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또 한국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겠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이건 사실 어제 대비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호재가 있어서 오른다, 이거보다도 악재로 인해서 하락했다가 악재의 영향력이 감소되면 반등하는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초 수준의 주가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지금 우리 시장 내부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재료들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9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8월에는 특히나 이제 변동성이 큰 장세였습니다. 그래도 마감하면서 모습이 그나마 양호해서 다행이다 싶긴 한데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업종 변화가 눈에 띄지 않았나 첨쳐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듣고 싶은데요. 예, 그렇죠. 업종별로 보면 우리가 소재 산업재가 그동안에 계속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그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 오늘 아까 12시 기준으로 꼽아보니까 우습지도 않게 제일 많이 오른 업종이 전기전자였습니다. 종합지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제자리로 돌아온 그런 상황인데, 전월 말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종합지수가 한 0.13% 올랐는데요. 전기전자 업종이 4.5% 올랐고요. 운수장비가 3.32% 올랐기 때문에 전기전자하고 운수장비, 결국 뭐 조선이나 자동차가 되겠죠. 이쪽이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었다, 이겁니다. 결국 소재산업재 이 중심으로 한 자본재 섹터가 우리 관심을 많이 받았지만 월간 기준으로 보면 IT 업종이 제일 강세 보였다는 모습,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걸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업종별로 차별적인 흐름이 더 커졌다는 이 양상입니다. 결국 지수는 갇혀 있는데 업종별로 차별적인 흐름이 나타났고, 그런 중에서 이 IT 업종이 막판에 이 23일부터 나타났었던 막판 반등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6%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이전만큼은 오히려 빠졌는데 최근 한 열흘 사이에 한 6% 오르면서 이번 월간 단위로 4% 넘게 오르면서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 됐다는 것이죠. 그만큼 전체 시장의 변동성도 크지만 업종별 변동성도 크다, 이 말씀을 좀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선 하나 말씀드린다면 120일 이동평균선 회복이 관건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1921포인트에 있는데 오늘도 고점 여기서 부딪히고 밀리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1921포인트를 어떻게 회복하고 회복한 이후에 여기가 지지선으로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변동성 추세가 또 어떤 형식으로 패턴이 달라지는지 추이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러면서 또 업종별로도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IT 업종 강세 모습 보였다 이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전기전자 업종이 뭐 그동안에 못 올랐기 때문에 뭐 단순 순환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그거하고 더불어서 이 펀더멘탈 요인도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로존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 경기 회복 좋아지기 때문에 IT 업종 당연히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동안에 이제 기계류가 수혜로 꼽혔었죠. 기계류가 이제 우리 기계 업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나 이제 조선 업종, 이거 다 포함해서 이제 기계류 수출, 이 분류상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기계류 말고 IT 부품이나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쪽도 마찬가지로 수출 비중에서 주요 업종으로 꼽힌다는 점. 그러니까 유로존을 중심으로 했을 경우에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조선을 중심으로 했었던 기계류만큼 크지는 않아도 이 비중이 약 한 15% 정도 된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 이 IT 업종도 펀더멘탈적 요인이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약간 좀 멀리 본다면 이제 연말로 가면 수요가 살아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건 뭐 지금 꼽기에는 약간 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그동안 흐름을 잡지 못했었던 이 IT 업종이 중심으로 들어와서 시장의 탄력이 예전하고는 종합지수 탄력이 예전하고는 약간 좀 틀려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120일 이동평균선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것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 내부적으로 정체됐었던 자금이 IT 업종이 시가총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정체됐었던 자금이 회전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시장 전체적으로 질적으로도 상승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이 이번 달에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다. 이렇게 뭐 단순히 분류할 얘기가 아니라 이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IT 업종의 상승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에도 꽤나 변화가 있었다는데요. 요인을 꼽자면요. 바로 중요한 점은 앞으로도 중요한 거는 이 파생상품 시장 쪽에서의 강세 요인이 생기고 있다. 이것을 봐야 됩니다. 강세 요인이다 해서 수급 쪽으로만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이 수급 쪽이 달라지면서 이 베이시스가 강세 반전했다는 점이죠. 특히 이제 8월 21일 이후 어제까지 외국인이 한 2만 1,000계약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이 베이시스 강세 전환의 주 요인이 됐는데요. 결국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 차익 잔고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이 환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대목에서 한번 순차익 잔고를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순차익 잔고가 이 베이시스가 안 좋아짐에 따라서 거의 바닥권까지 지금 절대 수치가 낮아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빨간선 막대 그래프가 이 순차익 잔고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녹색선 자체가 베이시스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안 좋아지니까 순차익 잔고가 계속 매도가 나오면서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 이 표를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그 산같이 쌓여있는 그 잔고 제일 높은 곳이 5, 6월 달인데요. 이때 기준으로 보면은 6월 동시만기라고 비교해 봤을 때 그 당시보다 한 1조 8천억이 지금 감소됐다는 것이죠. 저 산처럼 쌓여있는 제일 높은 그 지점이 순차익 잔고가 4조 5천억 정도가 쌓여 있었던 때고요. 지금 최근에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8월 27일에 2조 7,300억을 기록하면서 저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순차익 잔고가 거의 털릴 만큼 다 털렸다는 것이죠. 특히나 저 녹색선 베이시스가 저렇게 안 좋게까지 떨어졌다는 건 백오데이션까지 들어갔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잔고는 다 털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늘어날 일만 남았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계속 매도를 보였었던 외국인 쪽에서 선물 매수 포지션을 야간 시장에서만 8,900계약을 매수하고 정규장에서 누적으로 한 7,800계약, 결국 양쪽에서 한 8, 9천 계약씩을 매수를 해가지고 17,000계약에 지금 지난 동시 만기일 이후에 순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순차익 잔고가 앞으로도 만기일까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좀 한 가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은 예전보다 이 차익거래 참여자들이 시장 이탈한 경우가 좀 있는 것으로 수치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순차익 잔고에서 이 외국계 증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3월 8일에 순차익 잔고 5조 원 기록하면서 최고치 기록할 때 한 69% 정도 외국계 증권사가 차지를 했었는데요. 최근 기준으로 보면 한 1조 3천억 잔고를 가지면서 한 46%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그렇다라고 한다면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많이 좀 이탈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국내 증권사들도 좀 많이 이탈을 했고 뭐 우정국이나 뭐 이쪽에서도 많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절대 규모가 줄어든 만큼 다시 늘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그만큼이 다시 늘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영향력은 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또 지수가 앞으로 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차익거래가 시장에 미치는 그 절대 수치가 똑같아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단순한 논리로만 놓고 보더라도 변동성은 뭐 예전만큼보다는 못할지언정 앞으로도 어느 정도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이 될 것이고 그것은 긍정적인 변동성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대외 이벤트 9월에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벤트 말고도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요인도 이제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포트폴리오 대응 전략 일러주십시오. 예, 조정 때마다 계속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금 한 20% 정도로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IT하고 화학산업재 30%씩 늘린 것이고요. 금융 쪽도 잠깐 좀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시 트레이딩 매도 쪽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금 비중 1930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다시 50% 수준으로 늘리는 그런 대응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동안은 산업재 쪽, 소재 산업재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트레이딩 할 수가 없었던 가격이 낮아서 할 수 없었던 IT 업종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트레이딩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진 대표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테마톡톡을 이어가겠습니다. DMZ 내에 공원 조성하겠다 이런 정부의 추진 소식에 관련주가 상승을 했더랬고 또 다시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밸류 21의 이두쿠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 대북 관련 테마는 참 꽤나 많이 있기도 합니다. 자, 또다시 DMZ 내에 설치하겠다라고는 공원 조성 관련된 테마주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상승 배경부터 들어보죠. 네, 오늘은 DMZ 테마가 코스닥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8월 초부터 DMZ 주변에 땅처럼 뭐 자산을 보유한 기업들이 테마주로 엮이면서 파주에 땅을 보유한 뭐 코아스라든지 자연강환경이라든지 이화공영, 테마공원 조성에 따라서 수주 기대감으로 좀 오르고 있는 시공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나와주고 있고요. 최근에 반기문 총장님이 조만간 방북을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경기도까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기대감을 인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금융당국에서도 일부 종목에 대해서 주가 조작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고 대대적인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에 비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말씀드렸던 안철수 테마라든지 3D 테마주, 이 테마주 쪽으로 순환매 차원에서 매수세가 좀 쏠리는 것 같고요. 사실 중요한 게 북한에서도 지금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이 북한과의 협력이 개성공단 이후에 DMZ 공원까지 2차적인 협력이 이루어진다라고 봤을 때 한 발 더 북한과의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고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DMZ 세계평화공원이 서로 이야기가 좀 잘 맞아서 정말 착공에 들어간다는 이런 좋은 내용이 나온다면 DMZ 공원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북주라든지 가스관, 철도 이런 종목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을 하나 더 추가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향후 좀 이게 접근해 볼 만한 테마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듣고 싶고요. 자,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 DMZ 테마는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파주나 김포 쪽에 자산을 보유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하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과거의 신공항 테마하고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 전이었죠. 그때도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냐 못하냐에 이것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주변에 땅을 보유한 기업들 위주로 세우글로벌이나 동방성기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었는데 이 DMZ 테마도 어차피 끼워 맞추식의 투자이기 때문에
저점 잡으신 분들이야 지금 수익 구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수익을 즐기는 구간이 있겠지만 신규로 이 DMZ 테마를 매수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도박이죠. 일단 안철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10월 재보궐 선거라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모습이지만 이 DMZ 테마는 일단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언제 테마가 꺾일지 모른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초강세를 보였던 이화공영하고 코아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오늘 금요일인데 급등 후에 주봉상 음봉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는 차익 실현 내지 트레이닝 관점에서도 접근해서는 좀 리스크가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하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DMZ 테마라고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코아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초가부터 원래 강하게 좀 상한가 출발을 했다가 T자형으로 매물을 쏟아 뱉었다가 대차 상한가를 말지 못하고 현재는 한 3% 정도 밀리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기술적으로 추가 상승을 하더라도 이제는 좀 매도하는 관점으로 전체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좀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 제가 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일단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고점 상투 잡아서 좀 물리는 꼴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대장수석격의 코아스도 현재 상한가에 안착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화공영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분 단위로 거래되는 단기 과열 장치가 작동이 되면서 오늘 한 6.5% 정도 하락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흔들릴 시점은 이제 다가오고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주는 없고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매도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MZ 공원이 조성이 되면 땅값이 오르는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형성된 테마라고 하는데 글쎄요. 전국 땅값도 잘 못 오르고 있는 마당에 그런 테마 하나만 가지고 접근하기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자, 지금까지 이득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입니다. 먼저 수익률 체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마이크론 마이너스 4.5% 손실입니다. 그 밖에 다른 종목들은 좀 괜찮습니다. HB테크도 한 2.8% 정도 빠져있긴 합니다만 유진테크가 1.5% 수익이고요. 네오유즈게임즈도 소폭 수익으로 넘어서 있습니다. ITX 시큐리티는 아직까지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해서 편입을 못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NH투자증권 박지훈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HB테크놀로지 마이너스 2.8%, 소폭 손실입니다. 이 종목 먼저 대응법부터 듣겠습니다. 예, 일단 전체적으로 이번 주 한 주는 좀 코스닥이 좀 탄력이 좀 둔화되는 그런 흐름들이고, 거래소 대비해서 상당히 좀 소외됐던 시장이었던 그런 탓의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수급적인 영향들은 은행권하고 이번 주에 증권 상품 쪽에서 좀 매도가 일부 좀 출회가 되었던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하게 기존의 어떤 엑스되는 물량들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종목은 아몰레드 쪽 검사 장비 고도화 쪽에서 아무래도 실적이 좀 전이되는 좀 긍정적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광판 사업이 HB테크놀로지 실적을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합병 효과까지, 그러니까 LS텍과의 합병 효과까지 충분히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이평선 부근의 어떤 그런 터치 개념은 아직은 조금 룸은 좀 남아 있지만 이 부근에서의 어떤 다음 주에 반등 모색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최초에 말씀드렸던 TP는 2,1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변동이 없고요. 좀 더 추가적으로 좀 관망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고요. 아직은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일단 기존의 1차 매수 들어간 물량들에 대한 일단 관찰하는 그런 모습을 다음 주 초까지는 좀 지켜보지 않느냐, 그게 유효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종목으로 오늘 비상교육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이 교육 관련주가 나왔는데요. 자, 비상교육 어떤 면이 좋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비상교육 같은 경우는 실적 베이스의 어떤 좀 차감을 좀 둬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분기 실적 자체가 지금 영업적자 한 32억 정도 나오는 모습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저점을 이제 다지는 모습이고요. 3분기는 이제 플랫하게 나오고 4분기는 실적이 확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거는 이제 매출에 대한 공백인데 그게 이제 매출 인식을 4분기 납품 시점을 반영하는 종목이 비상규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4분기 되고서 확인되고 사야 되느냐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제 3분기를 이제 맞이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정도 실적 다 발표됐던 그런 상황에서의 상황에서 매수를 가담하는 게 낫지 않겠냐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과서 가격 제한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좀 발표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것은 좀 다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그런 것 출판사들 입장에서는 뭐 광고상을 좀 이행해야 되지만 충분히 이의 시청이 가능한 모습이고요. 그런 입법 예고안들은 이제 소급 조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지금 단기 바닥 국면에서 리바운드 등 나오는 그런 자리에 좀 딱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금일은 좀 기관이 소폭 좀 매수에 좀 가담하는 그런 모습이 좀 목격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질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타켓은 일단 16,000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물대는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6,000원까지 좀 일단 1차적으로 목표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월봉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적인 부분 13,000원에 대해서 가격을 다지는 모습은 좀 나와 있지만 일단은 손절 라인 가격 잡을 때는 월봉상에서의 어떤 그 20월봉성 그 가격이 한 12,500원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까지 일단 손절 라인을 설정하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상교육에 대해서 좀 높은 수익 거둬서 기존에 좀 손실 나 있는 거 한 2% 정도 회복하고도 남는 정도의 수익을 거두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다음 주를 노래라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JB스탁의 박영인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연기금 주식 투자의 족쇄라고 불렸던 10% 룰이 해제되면서 시장에서 기대감이 꽤나 뜨겁습니다. 과연 지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요소인지 그 전망부터 여쭤보겠습니다. 7월 이후에 지금 어제 오늘은 조금 매도를 하고 있지만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공격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지금 2조 원가량 매수를 해준 모습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이번 연도에 그 연기금이 주식 투자 그 목표 비율을 2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20%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할 여력이 있다고 보이고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한 5년 안에 주식 비율을 30%로 높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연기금의 매수세는 좀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이제 10% 룰이 이제 그 완화가 좀 되었는데 이 10% 룰이라는 게 매수를 10% 이상을 하게 되면은 5거래일 안에 그거를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다음 분기 첫 달 10일 안에 이제 공시를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좀 완화가 된 모습으로 봐서는 지금 이제 9%대의 그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10% 룰에 따라서 공시에 대한 부담감으로 매수를 안 해줬던 주체들이 좀 이제 법이 완화가 되면서 추가적인 매수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단기적인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2007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지수가 한 PR 8배가 됐을 때 그때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많이 강하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현 구간이 그런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매수세를 이어줄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이제 지수의 상승을 이끌 이런 주체라고 보기보다는 좀 지수 하방을 다져주는 이런 좀 구원투수 역할을 계속적으로 해줄 것으로 보이고, 연기군만 이제 매수하는 종목보다는 연기군과 외인들이 함께 매수해주는 종목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 시장을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대외적인 변수들이 꽤나 있다라고 평가되어지는데요.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제 신흥국 금융 위기가 좀 잠잠해질만 하니까 지금 시리아 문제가 다시 한번 터지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좀 변동성이 짙은 좀 국면이 예상이 되는데, 악재를 좀 너무 맞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피할 필요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장입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자산 리밸런싱이 자꾸 이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좀 이머징 국가에 들어갔던 한머니들이 이제 다른 지역 쪽으로 이렇게 옮겨지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나라 증시에는 좀 외국인들이 그 신흥국 금융 위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좀 외국인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이제 그 유럽이나 중국의 지수들도 긍정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 또 미국의 지금 GDP 지수 또한 긍정적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런 시그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G20 회의와 함께 지금 다양한 이제 경기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또 시리아 내전에 대한 좀 이제 우려감들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 있겠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좀 너무 이렇게 피해야 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연말로 갈수록 또 그 12월 달로 갈수록 한 1880선을 지지해주면서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한 코스피는 1880에서 1930 정도로 이렇게 좀 박스권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관심 업종을 좀 짚어드리자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IT주와 자동차주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또 어떤 일정들을 체크해야 될런지 그 주요 일정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9월 1일에서 2일에는 중국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되고, 또 9월 4일에는 갤럭시 노트 3가 공개가 됩니다. 또 9월 5일에서 6일까지는 G20 정상회담이 준비되어 있고, 9월 6일에는 고용지표 발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 발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증시 회복에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어떨까요? 중국 제조업 지수 PMI 같은 경우에는 50.5%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 HSBC 이제 제조업 PMI 지수 또한 50을 상회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제조업 지수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를 좀 보자고 하니까, 그런 원인들은 이제 중국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일부터 월간 판매액 2만위 미만의 이제 소형 기업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그 영업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중국의 이제 50% 이상의 기업들이 모두 소형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한 3분기를 바닥을 지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 경기는 좀 살아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삼성이 갤노트 3를 발표합니다. 갤스 4 발표할 때도 꽤나 많은 반향을 일으켰었는데요. 자, 과연 시장의 지수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폰 쪽에서 약간의 좀 둔화세를 보이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도 있고 보면은 양쪽의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은 될 수는 있겠지만, 지수를 이렇게 견인할 만한, 그 힘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3 또한, 그전 이제 노트 2와는 별로 이렇게, 차별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9월 4일에 발표가 됩니다. 독일과 뉴욕에서 언팩 행사를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그 애플 5 같은 경우에 지금 발표하는 다음 주에 이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일정을 앞당겨서 9월 6일에서 4일로 앞당겨서 노트3를 이제 공개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이제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좀 호응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IT 부품주들 좀 분할 매수하시는 관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G20 정상회담 예정돼 있는데요. 지금 각가지 글로벌 이슈를 좀 논의하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이슈들도 굵직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이틀간 러시아에서 그 G20 회의가 열리는데 주요 의제는 이제 미국의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출구 전략 속도와 이런 방식들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시리아 이 내전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좀 글로벌적으로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G20 회의에 좀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도 예정돼 있는데요. 미국 경제 회복세가 지표로 계속 확인이 될 때마다 출구 전략의 시기가 좀 앞당겨질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요소도 함께 부각이 됩니다. 어떤 전망을 하십니까? 이번에도 좀 개선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8월 비농가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실업률도 전월과 같은 7.4%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이제 그 고용 지표에 따라서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9월에 당장 시행하기는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6일 이제 고용 지표를 확인한 다음에 한 연말께 대해서 출구 전략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어떤 종목을 오늘은 추천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최근에 지금 IT주들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주가 굉장히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지수가 항상 하락을 할 때도 자동차주들은 굉장히 견고한 이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중에서 자동차 부품주인 만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 지금 한라건설에 대한 좀 우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좀 재무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동안 이제 현대차, 기아차의 매출처를 주력적으로 두고 있었는데 매출 다각화를 이루어지면서 중국 쪽으로 매출처가 지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이제 수주를 살펴보면 2011년 대비 21%가 증가를 하면서 높은 수주 잔고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매출도 상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좀 살펴보시면은 지금 이제 지난 4월 저점을 확인한 후에 매물대를 돌파하고 지금 2차 매물대도 돌파 후에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만 원 부근에서 지금 매물대 돌파하면서 박스권 흐름에서 이제 상승,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해주는 흐름으로 보이는데 지금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글로벌적으로도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 이제 막 상승해서 12만 원을 돌파해주는 흐름으로 보아서는 다시 15만 원까지도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라고 보이고 주봉상으로 보았을 때도 지금 단기 이평선을 지지를 하면서 60주선을 돌파해주는 이런 흐름으로 보아서는 좀 윗방향으로 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수급적으로 좀 살펴보시면은 그동안 연기금이 굉장히 매수세를 많이 나타내 주었고 지금 이제 지분 보유량이 9.9%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10% 룰에 좀 이제 대비를 해 보았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매수 밴드를 잡아드리자고 하면은 11만 9,500원에서 현 구간까지의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고요. 목표가는 1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1,500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만도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지난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금 비중은 15%로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AJ 렌터카, 하이센스, 에스테파마 등이 20%씩이고요. 나머지 두 종목은 10%대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익률을 체크해 보면요. 현재 수익률이 그다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유진로봇 지금 마이너스 16.4%, 아이센스가 마이너스 12.4%로 비교적 좀 손실이 큰 편입니다. 여전히 보유 의견을 제시를 하셨고요. AJ 렌터카와 에스테파마는 한 자릿수입니다. 회복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LG U+가 유일하게 현재 수익을 내고 있으면서 2.7% 수익입니다. 네, 자, 이제 손실 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많이 말씀을 드려서 우선 생략을 하고, 두 번째 종목으로 AJ 렌터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J 렌터카 같은 경우에 한번 지난 저점 한번, 를 찍고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고 있는데, 이평선을 5일선을 이탈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가파르게 좀 회복을 해줬다는 점 좀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물대가 이 11,500원 부근인데 이 부근 좀 돌파를 하게 된다면 특히나 2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입니다. 수급상으로도 지금 외국인들은 좀 계속적으로 포지션을 변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목표가까지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에스텍파마를 말씀을 드릴 텐데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저희가 추천하고 나서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매물대 부근에 지금 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에스텍파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매물대 구간에서 바로 한번 돌파를 해주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횡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를 좀 지나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 U+를 설명을 드릴 텐데 LG U+ 같은 경우에 제가 좀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을 하나 담아두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파수 경매에 대한 결과가 나올 텐데요. 그 이야기에 따라서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나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앞으로 좀 성장성이나 그리고 이제 휴대폰 신제품 출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 그리고 지금 박스권 흐름에서 상승 돌파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목표가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 포트폴리오에 좀 함께 추종을 해서 이 운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드린 의견에 대해서 종목 하나하나에 드린 의견에 대해서 잘 한번 참고를 해서 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최종 포트폴리오 살펴보면서 박영인 전문가와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